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16년도 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렸지만 기출됐던 지문들 위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민법 총칙과 계약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것들을 위주로 나왔습니다. 난이도 있는 것들은 민사특별법 쪽에서만 한 2문제 정도 있고요. 물권법에서 조금 한 몇 문제 정도.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평년도 수준으로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했던 분들 늘 얘기하죠. 수업 열심히 듣고 기출 열심히 봤던 분들은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문제를 41번부터 A형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1번 반사의 질서에서 항상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박스 쳐놓고 반사의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기억에 있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하고 니은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하고 디귿의 세금 회피 목적의 무슨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은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건 니을 하나죠. 답은 2번 아주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4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111조 1항, 2항 그 중에서도 2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항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4번이죠.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4번이 틀렸죠. 이것도 쉽게 고를 수 있는 거였고요. 43번 비질의 표시 전형적이죠. 비질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데 107조 1항 단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근데 2번에 보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 되죠. 2번이 틀린 거고요. 41, 42, 43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44번은 허위 표시 가장매매 살해 형태. 이것도 잘 나온다 그랬죠. 갑이 을과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선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이때 선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중요한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5번이죠. 병이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어야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나머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45번 갑은 을소의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X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됐다. 오표시 무해 원칙이죠. X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잘못해서 계약서에 Y토지라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X토지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대로. 그렇죠? 나머지는 특히 3번, 4번 같은 거 착오 취소 같은 건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표시 무해 원칙은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착오 취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단 옳은 건 1번밖에 없습니다. 46번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것도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공동묘지가 조성되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 위법한 기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취소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3번이죠.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은 다소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과할 뿐 요거 위법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죠. 4번은 110조 2항 중요한 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번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따라 상대방은 본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기본적인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47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뭐예요?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그 임의 대리는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를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존 행위. 외우셨었잖아요. 보수, 소신, 미폐기. 그 중에 이게 뭐예요? 기한도래 채무 변제. 그러니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근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기한도래 채무 변제 할 수 있죠? 네. 또 요건 이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죠?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을이 갑의 대리인이면서 채권자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돈을 갚으면 자기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을이 갑의 채권자이면서 대리인인데 갑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돈을 갚는 거. 이것도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지만 채무이행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8조와 124조를 결합시키면 대리인은 채무이행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채무이행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위반은 되지만 124조에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국 118조와 124조를 결합시키면 대리인은 자기 자신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결국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48번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3번을 보면은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또는 손해를 배상하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죠. 49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벌써 틀렸죠. 1번, 2번 묶어가지고 146조죠. 네, 146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범죄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되죠. 따라서 1번, 2번 틀렸고요. 1번은 추인할 수 있는 날, 2번은 범죄행위 한 날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3번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요. X. 4번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요. 따라 4번도 X. 결국 옳은 건 5번이죠.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어요. 법정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가 법정 추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50번 틀린 것을 골라라. 50번 5번이죠.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죠. 특히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미수확 상태에서 이 농작물을 양도했을 때 그걸 양수한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작자 자신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그 농작물은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되고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야 되죠. 5번이 틀렸네요. 51번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딱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걸 병에게 임대했다. 일단 을이 건물 소유자고 병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다.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는 못한다.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따라서 답은 3번. 을이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퇴거 청구를 못해요.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죠. 5번은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라면 정은 건물 소유자는 아니지만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 형태로 1년 내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52번은 등기 필요한 거 꼭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유물 분할 협의.
공유물 분할 협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 분할 협의는 등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번이 답이죠. 지금 52번까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했던 것들이 그대로 그냥 답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실수만 안 하셨으면 돼요.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조부터 203조까지 그 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 중에 유익비는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필요비 말고 뭐가? 유익비.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라고 해야 되죠. 나머지는 조문이죠. 54번 주의토지 통행권. 이것도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해서 그 통행권의 범위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될 뿐 장차 이용사항을 대비해서 미리 그 범위와 폭을 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네, 쉽죠. 55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처분이나 공유물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2번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죠. 공유물 관리와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그게 4번입니다. 5번은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결국 답은 3번이죠. 공유자 간에 공유물 관리 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특약할 수 있어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 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 승계인에게 특정 승계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지만 단 요 특약이 요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예컨대 어떤 공유자는 공유물을 전혀 사용식하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3번이에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은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수험생분들이. 근데 1번, 2번, 4번, 5번이 다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3번을 딱 틀린 걸로 찍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5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고요. 3번 합의자가 사망하면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귀속이 되고요. 4번 합의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고요. 5번 조합체를 해산하거나 합의물을 양도하게 되면 합의 관계는 종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이 다 옳은 지문이니까 틀린 거는 1번. 합의 재산에 관해서 합의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무효입니다. 합의로 등기가 돼야 돼요. 전부 말소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55번과 56번 공동소유와 관련된 것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익숙한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지문 범위 내에서 옳은 걸 골라내고 나머지 조금 낯선 거 틀린 걸로 체크하시면 된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푸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7번 틀린 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답은 1번이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5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지역권에서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지역권의 특징이라고 해서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부성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 중에 불가부성이 뭐였습니까?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9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골라라. 일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안 되죠. 니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 안 돼요. 따라서 일단 기업과 니은이 있는 건 무조건 제껴야 돼요. 그러면 1, 3, 4, 5 제끼면 남는 거 하나. 2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권리금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원상회복약정이 있다. 이 뭐예요? 원상회복약정. 누누이 말씀드렸죠? 비용 상환권권 포기 특약이면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살아남은 건 니은인데 니은은요. 원래 원칙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배 청구 요거는 유치권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 요 채무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라면 그걸 불이행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매매대금 채무 불이행 유치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불이행했다 해서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채무 불이행 유치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권 유치권 안 돼요. 그런데 디귿처럼 피르비 상환 청구 유치권 인정되죠. 근데 그걸 불이행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어. 피르비 상환 청구 자체에 피르비 상환 채무 자체에 유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이것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가 판례예요. 결국 답은 디귿만 됩니다. 요 디귿은 꼭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것만 기억하시자 그랬었어요. 예외가 있긴 있는데 예외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그 예외가 나왔어요. 저도 예외가 나왔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험생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밑에 답을 보니까 기억과 니은이 1, 3, 4, 5번에 다 들어있어요. 기억 또는 니은이.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60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1.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2번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3번 틀렸죠. 유치권자가 적법 점유해야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권을 부정하는 자가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점유임을 증명해야 되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요. 5번 점유를 침탈했지만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은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3번이죠. 61번 물상대의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것 골라라. 4번이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또는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1번 제3자에서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의 인정된다 그랬고요.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을 했을 때도 물상대의 인정되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물건이 설령 타인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인도된 후에는 안 되죠. 이 지급이 되기 전이나 인도가 되기 전, 요 전에 압류가 있어야 돼요. 지급 전, 인도 전 압류가 있어야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X. 자, 공특법상 협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 수용이 아니라 공특법상 협의 취득하면요. 요거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협의 취득 보상금은 매매대금이에요. 따라서 이거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이거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가 판례야. 그래서 5번 틀렸고요. 5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4번에 답이 있는 거 고르시면 되죠. 61번이었군요. 62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부합물 종물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종물은 확대되죠. 종된 권리로.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이 되어 독립적 효용성이 없는 부분
부합물. 저당권에 해를 미칩니다. 니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 임차권, 종된 권리죠. 저당권 해력이 미칩니다. 디귿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해력 어디에도 미쳐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죠. 결국 기역, 니은, 디귿 3개. 63번 공동저당 나왔을 때 동시배당 문제, 안분배당 구사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특히 368조 1항이 적용이 되려면 모두 채무자 소유여야 되는데 다행히 채무자 소유예요.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 을 소유니까 둘 다 채무자 소유예요. 공동저당을 설정했다. 근데 각각 경매돼서 X토지가 4억이 나왔고 Y토지가 2억이 나왔다. 갑은 어떻게 배당을 받는가? 2억 4천을 4대 2의 비율로 배당받으면 되죠? 2억 4천을 일단 갑은 4대 2의 비율로 3억 원이군요. 갑은 3억 원이니까 4대 2의 비율로 즉 X에서 2억을 배당받고 Y에서 1억을 배당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Y에 후순위 권리자가 정이 있어요. 정은 얼마를 배당받으면 돼요? 2억에서 갑이 받은 1억을 뺀 나머지 1억을 배당받으면 되죠? 답은 4번이죠? 제가 공동저당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냥 4번 찍으시라 그랬죠? 4번이에요. 자, 64번 갑은 자신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간명이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2016년 1월 15일 보존 등기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점유했다는 말은 없어요. 일단은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지 언제 점유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갑은 채권자, 갑의 채권자가 위주택에서 경매 개시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어요. 그럼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을이라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채권이 생긴 경우, 채권이 생기고 점유한 경우, 유치권이 이때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경매 개시 결정이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2월 8일 날 했었어요. 2월 8일이 요때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때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존 등기한 후 2월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2월 내라고 되어 있다는 건 변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거? 채권 발생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 성립합니다.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가 2월 내라고 해서 1월 15일부터 계산해서 3월 15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가 3월 15일이라면 유치권이 3월 15일 날 성립을 해요. 유치권이 3월 15일 날 성립하기 때문에 을은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존 등기한 후 2월 후라고 되어 있질 않고요. 2월 후가 아니라 2월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가 3월 15일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아마 산공단에서는 출제를 한 의도가 요게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월 15일. 15일 날 보존 등기하고 2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게 변제기가 돼요. 근데 2월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1월 15일부터 2월 내에 언제든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3월 15일이 변제기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64번은 오출제예요. 따라서 이건 전부 정답 없음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공단 출제 의도를 생각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는 요걸 변제기로 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3월 15일 날 성립한 거기 때문에 니은,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걸 틀린 걸로 체크를 한 거예요. 디귿은 무조건 이거는 옳은 지문입니다.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병에게는. 디귿은 옳은 지문이 맞아요.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문제인데 니은
변제기를 3월 15일로 해석하면 3월 15일 날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2월 내라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변제기를 3월 15일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공단 출제 취지에 비춰보면 니은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산공단은 이렇게 출제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기억은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처분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달라져요. 을이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반환 청구 못 하겠죠. 유치권이 없어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을이 유치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을 했는데 유치권은 있는데 그 유치권이 3월 15일 날 성립했느냐 그 이전 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2월 8일 이전에 성립했느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져요. 기억도. 그래서 기억도 을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애매한 지문입니다. 결국 64번은 전부 정답으로 처리를 해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취지에 비춰보면 을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가 3월 15일이고 그 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으니까 을은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요렇게 산공단은 출제를 한 거고 그 산공단 출제 의도에 비춰보면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 출제를 2월 내가 아니라 2월 후라고 출제를 했어야 돼요. 보전 등기 후 2월 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출제를 했어야 정확한 출제가 됩니다. 65번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 니은 일시사용인데 잘 안 되죠. 자, 니은 들어있는 거 2번, 4번, 5번 제끼입니다.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죠. 1번, 3번에 기억, 디귿이 다 들어있죠. 그럼 결국 리을이 문제예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명의 신탁자. 65번의 리을. 명의 신탁자라고 말씀드렸죠?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했을 때 주임법 적용된다 그랬죠? 결국 답은 3번. 66번 1.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려면 확정일자 받아라.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이 아니라 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X. 확정일자 안 받을 때 돼요.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2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앤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그러니까 2번 옳은 지문이죠. 3번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해야 되고요. 4번은 3기 연체해야 되고요. 5번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고 제가 이거 외워달라 그랬어요. 올해 요거 3년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요 종료한 날을 바꿔서 출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꿔서 출제했네요. 5번. 두 번째 줄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고 해야 되죠. 자, 67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후수리 권리자건 굳이 밝힐 필요가 없죠. 왜? 청산금을 계산할 때 목적물 가액에서 자기 거하고 선순위 권리자건만 빼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건 빼질 않아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건 채권액은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청산금 평가액, 2번 목적 부동산 평가액, 4번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 부동산이 두 개라면 각각의 부동산을 통해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채권 이런 건 다 통지해야 되지만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은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번. 자, 68번 집합건물 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4번이 틀렸죠.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수립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 전원 우리 집합건물법 34조 35조에 보면
일단 전원 동의가 있으면은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원 동의를 거쳐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한 경우에는 결의사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은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사용 승인일이 아니라 전유 부분 인도한 날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입니다. 답은 4번. 69번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자, 요 69번도 조금 논란이 있어요. 계약명의 신탁인데요. 갑이 병에게 돈을 줘가지고요. 을소유 부동산을 낙찰받았어요. 계약명의 신탁이고요. 을이 선이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이 악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라고 약정했다. 자, 일단 명의상 약정은 무효라 그랬고요. 병은 약정에 따라 매각하고 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그랬어요. 기억, 일단 기억은 분명히 옳은 지문이에요. 갑과 병의 관계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갑은 디귿도 옳은 지문이에요.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기억하고 디귿은 옳은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근데 니은이 문제가 갑과 병의 명의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고 있었다면, 자, 을이 선이라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고요. 을이 악의라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보통 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문제는 을이 알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요게 판례가요. 얘가 을이 아니라 갑인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부동산이 경매가 되니까 친인척을 통해서 그걸 낙찰받은 경우에요. 그러면 갑은 매도인이면서 동시에 명의신탁자잖아요.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명의상 약정을. 알고 있는 경우 그 판례예요. 그런 경우에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이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확실성을 위해서 이게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은 사안 자체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처럼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는 게 아니라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는 그런 사건이 아주 특수하게. 그래서 69번이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가 아니라 자신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출제를 했어야 되는 지문이에요. 이 문제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그 판례를 사례 형태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69번이 정확하게 출제가 됐으려면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자신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더라면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갑과 병의 명의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갑 자신인 경우, 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자신의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서 지가 낙찰은 못 받으니까 병에게 돈을 줘서 낙찰받게 한 경우 당연히 갑은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경우에 판례고요. 이런 경우에 판례일 때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 판례를 출제를 하면서 이걸 바꾼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거에 대한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9번도 제가 볼 때는 우출제예요. 니은에 대해서 이게 O인지 X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니은에 대해서. 일단 산공단은 요 판례를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요 판례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사람을 을로 바꾼 거예요. 출제를 잘못했죠. 그리고 산공단 취지에 비춰보면
갑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요 판례에서는 병원 소유권을 취득한다예요. 그래서 니은을 틀린 걸로 상공단은 답을 체크했습니다. 어쨌든 69번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70번은 각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 각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 각과 을이 명의상 약정을 했고 을이 병과 매매를 했고 지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이것도 계약 명의 신탁이죠. 이럴 때 부실법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적용되죠. 그냥 각과 을이 종중과 종원 법률은 배우자 또는 종교단체 산하조직과 종교단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억 적용돼요. 니은 명시묵시 불문합니다. 디귿 수탁자 이름으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실법이 적용이 돼요. 결국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적용되는 경우죠. 71번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 성립. 1. 주관적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되죠. 2. 328조 조문 그대로. 3번이 틀렸죠.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취소 따위도 있을 수가 없죠. 3번 틀렸네요. 4번, 5번 오른지문. 72번 각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위험 부담 아니면 채무 불이행이겠죠. 을과 갑이 계약을 했는데 주택이 소실됐어요. 채무 불이행 또는 위험 부담인데 1번, 2번 각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니까 위험 부담입니다. 따라서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을이 위험을 부담해요. 1번 을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2번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된다. 따라서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하고 5번은 어때요? 3번은 갑의 과실로 5번은 갑의 수령지체 중 그러면 3번, 5번은 갑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1번, 2번은 채무자 위험 부담 3번, 5번은 채권자 위험 부담. 따라 3번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5번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5번이 틀렸네요. 4번은 을의 잘못이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따라서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은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 특정돼 있을 필요 없고요. 2번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3번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수의자가 있는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 요거 항변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3번 X. 4번 제3자의 수익에서 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4번이 답이죠. 제3자 수익에서 표시 후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5번 수익의사 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인 낙약자가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5번 틀렸네요. 옳은 거 4번. 74번 계약 해지 의사 표시 해지 명시묵시 불문하죠. 2번 철회하지 못하고요. 3번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 기간에 정하면 임대차. 4번 해제권 해지권 소멸의 불가분성. 5번 틀렸네요. 이자가 산의무 없다 그랬어요. 합의 해제 원상 회복 의무 속에 이자가 산 의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7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은 1개월 후에 계약금 문제겠네요. 1. 위약금 특약할 수 있죠. 2.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 엔드 종된 계약, 요물계약.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이행 착수했어요. 이행 착수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해지 못합니다. 4. 을의 해약금의 터잡은 해제권 행사론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랬어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 같은 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같은 거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4번. 5번. 계약금 해제에 관련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4번. 76번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벌써 틀렸네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 못해요. 등기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1번 틀렸네요. 너무 쉽죠? 77번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 1번 보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행사할 수 있다 그랬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 현존한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부속된 물건이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부속물 매수 청구 아닌 비용 상환 청구로 간다 그랬고요. 3번 부속 매수권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4번 일시 사용 임대차에는 강행 규정 적용 안 된다 그랬고요.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없고요. 5번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라 그랬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될 겁니다. 쉽죠. 78번 무단전대.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역이 전대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갑과의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한, 즉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거라 그랬죠. 따라서 틀린 거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이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해지할 수 있고요. 2번 을은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요. 3번 을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요. 5번이 틀렸죠. 소부분 전대.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을이 건물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지요. 79번 교환계약인데요. 보충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1. 교환계약 분료식입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어요. 2번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익입니다. 해제 가능합니다.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으니까 위험부담이에요. 교환계약, 유상계약이니까 위험부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갑은 X건물 넘겨주고 을은 Y 토지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계약 체결 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으니까 위험은 갑이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Y토지 인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4번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행사돼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담보 책임져야죠. 저당, 출훼손.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 의무 생기죠? 원상회복 의무는 동생관계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 79번은 교환계약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유상계약 문제예요. 교환계약 문제라기보다는 답은 2번. 8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등기가 맞춰졌어요. X토지 넘어갔고 Y토지 넘어갔어요. 각각 등기까지 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어요. 계약이 해제돼도 제3자는 보호된다 그랬죠. 이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그 놈들 중에 누가 있어요? 리을이 있죠? 을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양수한 사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양수한 사람. 이 사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계약 해제의 소구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리을 하나.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기업 토지 매수에서 등기한 사람
니은 가등기한 사람, 디귿 대학력 갖춘 임차인. 디귿은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런 말 없죠? 없으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80번도 교환 계약 문제가 아니고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 인놈 아닌 놈을 골라라. 그중에 아닌 놈들 우리가 외운 게 쫙 있었어요. 그중에 한 놈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양수한 사람. 이 사람은 토지 매매 계약 해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결국 리을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올해 기출문제들을 40문제를 답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산공단에서 출제한 의도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문제를 조금 잘못 출제한 게 한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주면 참 좋은데요. 안 받아들여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에만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문제를 40문제를 출제를 살펴봤지만 아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허탈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나?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같이 출제가 되었을 때 답이 딱딱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최소한 30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들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가 조금 덜 되셨거나 또 이런 분들은 또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정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고, 우리는 늘 말씀드렸지만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맞출 수 있는 것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만 골라서 답을 잘 제대로 고르셨다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앞으로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년을 공부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는 좀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좀 어렵게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시간도 전략해서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학개론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런 문제로 나왔을 때 시간을 좀 전략해갖고 학개론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으면 학개론도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공부는 좀 빡세게 어렵게 하되 민법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끔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설정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겐 다시 한번 축하를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불합격하신 분들 이 끝이 아닙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간단히 27회 기출문제 해설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